판결은 내린 조건으로 제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직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과도기적인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몇 년 서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장 큰 화제이자 걱정거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김상조 전 실장의 전세값 꼼수 인상에다 민주당에서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었던 박주민 의원의 법안 발의 직후 임대료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집권 여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제 사과를 했지만요.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집을 저도 갖고 임차를 주고 있는데요. 네. 집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는 또 1년에 5%씩 계속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는 임차인을 1년이나 2년 지나면 바꾸면서 이 차임을 확 높이는 그거를 아직도 꼭 임대인이 가져야 된다라고 그런 권리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전월세 5% 이하로 올리는 법안을 본인이 직접 발의해놓고 채 한 달도 안 돼서 논의가 한창이던 그 시점에 보시는 것처럼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어제 해명에 최초의 박주민 의원의 해명은 시세보다 낮은 계약이었다. 이게 가장 처음 박주민 의원 측의 해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쟁점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냐, 많이 낮은 가격이냐, 조금 낮은 가격이냐, 엄청나게 낮은 가격,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중요한 핵심은 어쨌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5% 이상 임대료를 상승하지 못하게 했던 법이고 그 법을 주도해서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물론 그 법 적용 대상 계약은 아니지만 그 법 시행 전에 그 5%보다 많은 9%를 올렸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9%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 조금 낮은 가격이건 더 많이 낮은 가격이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박주민 의원은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이었다. 더 많이 낮추지 못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 이게 박주민 의원에 대한 비판과 실망, 그런 것들을 어떤 지점에서 비판하는 거고 어떤 지점에서 실망을 하는 건지 포인트와 논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거죠. 예. 그 해명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최근에 알려드렸다. 뭐 논점도 다르다고 하셨지만 일단 본인이 어제 이거에 대해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오늘 여러 언론들이 그 정말 시세보다 낮은지를 좀 검증해 봤는데 최근 물론 뭐 벌써 2020년 2월이고 뭐 최근보다는 좀 더 시세가 있었습니다만 2020년 7월 기준 시세에서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72만 원에서 195만 원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시세보다 무척 싼 건지 낮은 건지 이거 갖고도 좀 논란이 있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보증금 1억에 월세 185만 원으로 세를 놨는데 지금 그 각 언론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비슷한 조건의 그 아파트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72만 원에서 195만 원이니까 뭐 거의 평균 수준에서 세를 준 게 아니냐. 20만 원이 낮은 게 아니라 비슷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일부 보도에는 물론 이제 동호수나 층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요. 그 1억 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그 104만 원짜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하고 비교하면은 뭐 80만 원 정도 높으니까 결코 싸게 내놨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왜 그 본인은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9%를 올렸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의 태도 그리고 전체적인 태도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거는
바로 이틀 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임대차 보호법 통과 이틀 전에 무려 14%나 올려서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법을 또 만든 대표로 발의한 의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김상조 실장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그동안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소탈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또 굉장히 정의를 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드러난 거 보니까 뒤에서는 자기 이익을 다 챙기니까 굉장히 그 분노가 컸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 민변 출신이에요. 김상조 전 실장은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정권의 두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 중요한 기구의 출신 두 사람이 이런 그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을 저지르니까 민변 참여연대 여기에 도덕성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당시보다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뭐 동일한 아파트 시세라도 정말 박주민 의원의 주장처럼 다소 시세가 쌀 수도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보도 검증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정확히 싸다는 해명도 확실하다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경진 의원님. 금태섭 전 의원, 과거에 이제 같은 당의 한솥밥을 먹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위선이다. 그리고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해명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주민 의원이 저 법안을 발의했을 때 야권 쪽에서는 저 법안으로 인해서 현실 세계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임대차가 끝났을 때 또는 중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아마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월차임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저 법의 어떤 순기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좋은 목표하고 상관없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은 본인은 이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대표로 저 법안을 발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 법안의 빈틈 구석을 자기가 말한 그대로 지금 악용한 결과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난한 집 없는 서민들, 가난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본인의 말이 위선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적인 상황인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닌데 합법적이죠.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경진 의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이게 그 법의 빈틈을 파고든 거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런데요, 박주민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법 통과 하루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마 이제 기준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기사들을 봤습니다. 저 발언이거든요. 저희가 그 시간대별로 김가루 교수님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 인터뷰 내용은 임대차법,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법 통과 하루 전에 아마 미리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발언이 다시 좀 부메랑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부메랑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본인이 했던 거를 지금 고백했던 걸로 이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리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전에. 근데 문제는 사실 이 대표 발의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법을 만들었던 분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5%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올렸을 때 이게 몇 프로냐라는 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9%라는 것도 알고 했을 텐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그런 차원에 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허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5%를 지키거든요. 지키는 상황 속에서 대표 발의자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까 이제 뭐 말씀 중에 우리가 민변 참여연대 출신 중에 뭐 이렇게 해서 이 좀 뭔가 일반화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지만 사실은 모든 민변 출신
변호사나 뭐 참여연대 출신 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유구무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김광일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직전에 체크하기로는 박주민 의원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있는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 정도면 뭐 논란과 파장은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가라앉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부가 사실 갈렸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거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의원직뿐이 없습니다. 의원직이라는 것은 또 깊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뽑아주신 또 유권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일단은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 전역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데 예. 좀 지도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선거와는 무관하게 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집권당의 어떤 면모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임대료 인상 파문의 장본인이 된 박주민 의원이 박영선 후보 캠프의 디지털 본부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캠프 측은 글쎄요, 캠프가 좀 다사다난한데, 근데 이도원 의원님, 오늘 한 청년 정치인이 박주민 의원의 예전 사진을 꺼내면서 글쎄요, 뭐 제가 다 잊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던 박주민 의원은 어디 있냐, 깊은 실망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박주민 의원의 별명 중에 이제 거지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제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세월호 유족들 변호를 하면서 경찰을 타고 또 뭐 일하다가 아무 데서나 자고 잘 씻지도 못하고 해서 애칭으로서 그 붙여준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에는 호감되는 굉장히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는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위선적인 거 아닌가 이런 걸 느낀 거고, 김상조 전 실장 같은 경우도 그 낡은 가방을 30년 된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청와대 회의에서 가방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보기까지 했었는데 뭐 실제로는 이제 5년 된 가방이라고 하죠. 그런데 김 실장도 전세금을 한 번에 1억 2천이나 올리고 현금만 14억을 가진 사람이 무슨 돈이 없어서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미담으로 치부했던 일들이 위선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김관옥 그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민변 출신이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민변의 경남 부산 지역 그 지역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민변 출신들이 등용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민변 출신이고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도 민변 출신이에요. 두 분 다 경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재판받는 처지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그다음에 최광우 의원 다 민변 출신들입니다. 예.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도 그렇죠. 참여연대도 보시죠.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그 정책 라인, 청와대 정치실장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다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거기에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장관도 참여연대 출신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참여연대죠. 이 정도면은 뭐 일반화라고 해도 너무 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박주민 의원이나 김상조 전 실장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 전반적인 도덕성의 문제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 철학에 대한 문제도 뭐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야당에서는요, 김상조 전 실장과 박주민 의원을 이렇게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서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하긴 했습니다. 1일 1 내로남불, 당혹스럽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는 정책실장이 본인이 아는 정보를 갖다가지고서 본인 스스로가 위법을 자행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고, 또 이 부동산 사법을 발휘했다고 하는 의원 역시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에 김의겸 전 대변인, 지금 현 의원, 아내가 상의 없이 투자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 김상조 전 실장은 물론 김 전 실장이 직접 언급한 건 아닙니다만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값이 크게 올라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어제 논란이 됐던 박주민 의원.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물론 이 해명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자 추가로 다시 이제 정정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모아놨더니 탓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부재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자기 죄를 부인하는, 변명하는 것.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치 지도자가 되고 공인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땐 빨리빨리 사과가 끊어내는 게 더 큰 상처를 막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남 탓하기 시작하면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현 정권에 대해서 야권의 시각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로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 탓한다는 거예요. 무정권 전 정권 탓, 전전 정권 탓, 부동산도 전 정권 탓, 모두 전 정권 탓, 우리 정권은 잘하고 있는데 전 정권, 전전 정권부터 쌓여진 적폐가 그냥 뭐 청산이 안 되고 지금 와서 다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식의 전 정권 탓하고 남 탓한다는 게 야권이 바라보는 여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권의 핵심이었던 저 세 사람이 본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깔끔하게 제가 부주의한 탓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물러나든지 물러나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 보면 아내가 상의 없이 투자한 것 난 몰랐습니다. 아내가 다 한 거예요. 그다음에 김상조 실장 아파트 전세금 제가 필요해서 그랬어요. 근데 통장에는 14억이 있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올라간 전세값은 5천만 원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임차인한테 올린 건 1억 2천이에요. 7천 남잖아요. 그 7천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남탓.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마저 부동산 사장님 믿고 있으니까 저는 저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시세보다 싼 거 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했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다음날 좀 다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보다 자꾸 주변 사람들 탓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정책 실패, 위선의 문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국민정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관욱 교수님, 좀 크게 보면 보궐선거, 그러니까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박영선 후보 본인 여러 가지 문제보다 이런 돌발 변수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최대 악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지금도 그렇게 그 국면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야당 후보들이 박영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지 않거든요. 전적으로 정부의 어떤 심판론에 기대해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고 오히려 검증받아야 되는 박영선 후보는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권이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누구 탓한다고 이게 국민들이 그 탓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무 효과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예. 이때는 그냥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의 다수는 사실 자신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뭐 변동시키거나 뭘 할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인이 혼자서 했다, 뭐 부동산이 뭐 대표가 어떻게 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탓의 어떤 주장들이란 것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요. 어제도 오늘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를 릴레이로 벌였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전 실장의 후임인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지금 여당과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먼저 이호승 실장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기준으로 몇 퍼센트 돼 있죠?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장률 전망이 있어야지 내년도 세입이 나오고 예산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호성 수석. 예. 왜 그러세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계산하고 있어요, 제가.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경제를 하는 겁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이 살리겠다고 경제소속에 앉아있고 알면서 답을 못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당시 영상, 지금은 이제 신임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오늘 이호승 실장의 얘기를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한 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고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릴레이 사과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저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특히 청와대 참모 정도라면 사실은 선거 직전에 정무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집값 급등의 요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다. 양적 완화가 벌써 한 10몇 년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이게 국가에서 돈을 많이 푸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을 소홀히 놓치면서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한 이 두 가지 양대 축이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이호승 실장 같은 경우는 앞쪽에 그러니까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작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반성을 하면서 거기에 정책의 변화까지 그냥 불쑥불쑥 이게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실장 입장에서는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정책의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만한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기 위해서는 예. 좀 차분하게 숙고하고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고 이게 여당에서 던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런 숙고라든지 협의조차 없이 그냥 불쑥불쑥 던져진다라고 아마 느끼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핵심 메시지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틀리든 맞건 간에 좀 긴 호흡을 두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사실은 국민들보다도 여당 내부를 향해서 좀 던지고 싶었던 면이 좀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요. 예. 아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요. 뭐 승패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만약입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만약에 이제 여권이 패배하는 걸 나오면 그 원인 찾을 때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보면 부동산 정책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선거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더 큰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 때도 분명히 부동산 정책 문제가 또 LH 문제가 큰 쟁점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권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이 저게 나타나 있는 거죠. 집값이 오르는 건 많은데 한국적인 현상만 아니다. 저 얘기요. 4년 내내 여권 관계자들 한 얘기입니다. 다른 데 다 전 세계 다 오르죠. 앞서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 유동성에다가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도 돈이 몰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올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유독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는 뭘 가지고 설명할 거냐. 예.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거 맞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올라. 그건 왜 그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책을 바꿨기 때문 아니야. 이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 정책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답을 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도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저희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4년간의 모든 게 물거품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정책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도 뭐하고. 그러니 계속 뭐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닙니다. 뭐 전 정권부터 있었던 공급이 줄여서 그럽니다라는 이거 변죽만 울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과 청와대가 다음 대선까지 과연 어떤 답을 낼 것이냐. 이게 아마 다음 대선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호승 정책실장의 첫 메시지로 봐서는 답을 내기가 제가 봤을 땐 답을 알고는 있지만 선뜻 답을 입 밖으로 못 내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돈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자막을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당은 물론 선거를 앞두니까 집값 못 잡아서 죄송하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주택시장은 좀 안정세가 됐고 여기 보면 주택정책을 바꾸는 건 어렵다. 그럼 선거 끝나고 앞으로 당청 간의 부동산 정책은 온도차가 있는 건지 당청 갈등 시작인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바른 정책이 나오려면 우선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단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좀 우려가 큽니다. 지금 이호승 정책실장이 이제 이 모든 정책을 이끌어야 되는데 사실 이호승 실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기대가 사실 그 시장에서도 큰 편은 아닙니다. 첫째, 실력이 의심스럽고 둘째, 태도가 그렇게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실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 청와대 경제수석이 성장률 같은 기본적인 수치를 몰라서 아까 그 송원석 의원이 기재부 그 선배입니다. 예. 그래서 나름은 애정을 갖고 후배 경제수석한테 질문했는데 어떻게 성장률 수치도 모른다는 거는 너무 답답하니까 저렇게 아까 우리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경제수석 시절에 그 이호승 수석이 어떤 취지로 얘기했냐면 서울 집값 세금 부담되면은 팔고 지방으로 가세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집값이 오른다지만 이호승 경제수석, 이호승 정책실장의 임무는 다른 나라 상황과 관계없이 한국의 집값을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죠. 2월부터 안정됐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4월 됐습니다만 2, 3, 4월 더 오르지 못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올랐으니까 원상 회복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안정됐다면 원상 회복했다는 건 포기한 겁니까? 지금도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서민하고 중산층은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전세값, 월세값도 또 올라가지고 결혼할 우리 청년들이나 집을 옮겨야 될 분들은 이사할 집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이 상태가 좋아서 안정됐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희 의원님의 전반적인 논평 취지는 저도 잘 알겠는데 일단 뭐 이호승 경제수석 그리고 신임 정책실장의 태도와 실력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임 정책실장과의 말과 집권 여당의 부동산 바라보는 시각이 좀 온도차가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주인공을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